비즈니스가 되었든 국가 간의 외교가 되었든 똑같은 상황을 두고 다른 행동이 나온다면 분명 그것은 국가 간의 기분 나쁜 일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지금까지 한국이 많이 당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으로 한국이 그것을 돌려주면서 역갑질 형태가 나오기 시작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받은 것과 같은 무례함이나 갑질의 형태를 되돌려줬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실력과 비즈니스 논리, 정당한 과정 가운데 오히려 그런 일을 했던 이들이 무한해졌다는 뜻인데요. 게다가 이런 국가들은 한두 국가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가가 포함되었다는 정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방이나 유럽 강대국들은 애초에 동방의 한국에 대해서 약소국 취급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현재 한국이 첨단 산업과 방산에서 치고 올라가 이만큼 인정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제기구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네트워크를 쉽게 뛰어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방산 납품에 있어서도 독일을 비롯 다양한 유럽 국가들의 방해가 암암리에 있었고 그들은 유럽 영내 조달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한국에는 무상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서방은 물론이거니와 제3세계에서도 한국에 대한 취급은 다소 황당했는데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를 생각해보면 같은 방산인데 국가에 따라 행동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FA50과 잠수함을 최초로 수입해준 국가이기에 고마운 나라이지만 사실상 그 이후의 행보는 한국의 큰 손해와 계약 번복이라는 최악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방산 계약에서 한국과 서방에 보이는 태도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한국에는 잠수함을 계약해놓고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서 뒤통수를 쳤는데 그 가운데 당시 대우조선해 양은 수백억 원에 해당되는 잠수함 부품을 주문해버렸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계약서까지 썼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한 프로세스였으나 그들은 막무가내였으며 최근에는 KF-21분담금 납부 계획을 6월까지 하기로 해놓고 무시하며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국가에 또한 이러한 인프라에서도 면은 방산 역시 뿐만이 마찬가지인데요 아니라 그런데 이러한 면에서 이번엔 역으로 똑같은 두 가지의 프로젝트 통시 진행에서 한국은 매우 다른 면을 보입니다. 한국은 최근 이들 국가에서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면서 받은 것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 케이스를 보면 한국이 이 국가에 행한 모습이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베트남 정부는 한국의 두 가지 국가 중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단은 약 70조 원짜리 프로젝트로 한국이 고속철을 놔달라는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우선 베트남은 코로나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그간 접었던 남북고속철도 산업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현재 호치민 도시철도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 계획 관련 국가에 포함되었는데요. 실제 2009년 10월 교통부는 베트남 철도와 관련하여 7개의 한국 투자 컨소시엄이 35km 규모의 하노이 전철 건설에 나선 바 있으며 냐짱과 호치민을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에 21억 달러 규모의 봇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십수년 전부터 관련이 깊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한국 삼성과 LG 등 대기업이 입주하고 국가의 GDP 25%를 책임지기 시작하자 이렇게 사회 전반의 인프라 건설에 적극 한국을 참여시키는 모습을 다방면에서 보여왔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이다 보니 어쩌면 이런 면은 당연하기도 하다는 의견입니다. 게다가 박항서 감독의 한류열풍 등 베트남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매우 높고 코로나 이후 베트남 관광청이 관광객을 모객했는데 한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판민친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30억 달러 투자 의향을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패키지 부분의 시설과 고용을 늘린다고 협의하며 더욱 고무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황이 최근 수년간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 발생했는데요. 베트남 하노이시의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던 현대건설이 공사 중단의 선언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2019년부터 하노이시가 현대건설에 제대로 건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역사 왜냐하면 4개를 하노이 짓는 지하철 것으로 현대는 프로젝트는 2억 달러를 지하철 수주했고 3호선과 2022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규모나 예산면에서 그리 크지만은 프로젝트라 지연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연해봤자 비용만 많이 들게 되므로 현대건설은 빠르게 건설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그러나 현대건설이 건설 중단까지 선언한 것은 하노이시에서 대금 지급이 안 된 게 처음이 아니었으며 공사지연 보상비로 약 900억 원을 청구하자 하노이 도시철도위원회는 100억이면 충분하다며 거절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 계약이 하노이시 당국과 맺은 계약이라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베트남의 건설대금 발목이 잡혀 공기까지 대거 지연되어 공사대금이 불어나버린 것입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괴로운 것은 이것이 단순 비용 문제에서 오는 원인도 아니고 정치적인 충돌과 주민들의 보상 문제, 이해관계 등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너무 다양한 문제가 혼재되어 있어 베트남 공산당 당국이 차일피일 지연하면서 공사 대금이 막대하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베트남 정부에서 제 아무리 77조 원짜리 고속전철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섣불리 이런 대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베트남에서는 또한 신공항을 건설해달라는 프로젝트였고 이 역시 8조 원 규모였는데요. 베트남의 항공 인프라 확장과 동시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야심찬 국책 프로젝트임이 분명합니다. 실제 베트남은 코로나 이후 즉각 물류를 비롯해 관광사업 확장 등 신공항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국가들이 군침을 흘릴 수도 있는 대형 프로젝트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다양한 신공항을 수주하면서 대단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의 신공항 프로젝트 중에 페루의 친체로 신공항 건설 방향은 베트남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한데요. 한국은 페루의 세계 7대 불가사의인 마추픽추 관문인 친체로 공항을 건설함과 동시에 인근의 스마트시티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공항과 도시를 함께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베트남 당국은 한국의 신도시 건설 기술을 도입해 다양한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 신공항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된 한국의 공항 운항 능력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튀르키예 등 중동 최고 규모의 공항이 오픈할 때마다 한국이 컨설팅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쿠웨이트 국왕은 제4터미널 준공식에서 직접 나와 인천공항의 노하우가 이식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한국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보내고 베트남에서도 있는 것은 바로 더욱 이 한국의 공기를 대해서 지키는 러브콜을 접입니다. 50억 달러, 약 6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지연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기간에 공사를 마치는 것이 경쟁력이며 중요한 것은 이제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베트남 당국은 지금까지 이 릉탄 국제공항의 가장 큰 문제였던 보상 문제를 해결한 걸로 보입니다. 최근 5년 넘게 릉탄 공항이 착공하지 못했던 것은 주민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보상위원회와 사업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토지 보상을 끝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것에는 거주민 이전 문제를 비롯해서 농작지에 대한 하탕 보상 금액을 협상해서 모두 끝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던 보상 문제를 빠르게 베트남 정부가 해결한 것은 바로 경제 살리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업계는 코로나 이후에 베트남의 경제 성장들을 최대 2자리까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항공 물류가 급선무되기 때문이며 베트남 남부 최대의 호황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터미널 건설 이전에 예상과는 다른 장면들이 펼쳐지면서 베트남을 당황하게 하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터미널 입찰을 취소하면서 공항 오픈이 전격 지연되어 버린 것입니다. 앞서 논의된 대로 본래 2025년에 오픈할 공항이었으나 이번 취소로 개장 자체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입찰 실시 때 기업들이 입찰하지 않았거나 혹은 베트남 당국의 일방 취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둘 다 좋지 않은 케이스라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베트남 당국은 신공항 경험이 많은 한국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에 대해 제안을 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입찰이 취소되면서 이제 재입찰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공항 오픈도 전격 미뤄진 것입니다. 이처럼 베트남에서 한국에 거의 100조 원에 달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도움을 청했으나 한국에서는 기존 대금 회수 문제를 비롯해 저렇게 초대형 프로젝트를 맡을 경우에 앞으로 회수조차 불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다하는 분위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고속철도와 신공항 프로젝트를 동시에 요구하는 국가가 나왔는데요. 이 국가에 대해서는 한국이 매우 협조적이며 곧 계약하거나 협약이 오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는 바로 폴란드인데 폴란드에서는 신공항과 더불어 고속철도를 한국에 건설 요청했습니다. 공항의 경우 지갑대인데 폴란드에서는 신공항과 공항과 도시들도를 한국에 건설 요청했습니다. 이미 고속철도 설계는 한국에 맡기기로 했으며 이제 건설 관련 프로젝트를 집행 중인데요. 이에 현대로템은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한 사업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사인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고속철 사업의 경우 이미 폴란드 바르샤바 트램 사업을 진행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사업을 진행하는 폴란드는 확실히 중국보다 한국을 선호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가 높은 고속철 사업은 누구나 선호하지만 베트남과는 온도차가 보인 이유가 있는 것이
폴란드에서는 대금 지급에 적극적이며 베트남과는 전혀 다른 정부의 태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나라 모두 한국의 수출 흑자 상위 8위 이내 국가로 한국과 경협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폴란드는 한국과 경협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한국에 다시 내주는데 매우 유연하게 움직이나 베트남은 한국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결과적으로 나오는데 매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똑같은 신공항 사업과 고속철도 사업을 폴란드만 잘해주느냐 항의할 수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이제 오히려 한국의 확실한 대금 지불과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이들을 우선 택하는 모습입니다.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나라든 물문하고 불매를 일삼던 중국이 한국에서 나타난 엄청난 결과에 놀라움을 급치 못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최근에도 BMW를 상대로 불매를 진행하며 과거 현대차처럼 중국에서 몰락하는 상함이 될 것이라 언급했지만 이번에 한국에서 나온 발표는 그들의 바램을 완전히 깨트려 총격을 줬습니다. 중국을 놀라게 한 한국. 이번에 상하이 모터쇼에 참가한 BMW는 중국인들의 갑작스런 물매운동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는 이벤트 때 외국인에게만 준 것이 종국인들을 자극한 것입니다. 현장 스태프가 중국인에겐 아이스크림 제공이 끝났다고 안내했지만 이후 방문한 외국인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종국인들은 이에 대한 항의로 BMW 부스 앞에서 직접 구입한 아이스크림을 관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으며 모터쇼에 참가한 중국 자동차 기업도 아이스크림 행사에 나서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때 종국인들의 아이스크림 집어가는 속도는 번개가 탔습니다. BMW가 중국인을 포함해 이벤트를 했다면 몇 분 만에 끝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중국인들의 BMW에 대한 물매 행태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장수성의 한 기업은 BMW를 보유한 직원에게 한 달 내에 매각하라 서약서를 쓰게 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해고하겠다는 통보까지 했습니다. 또 중국산 최고급 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급 2만 위안을 지급하겠다는 당근도 내밀었죠. 현지에는 BMW는 독일로 돌아가라 는 글들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스크림 사건 이후 BMW 주식은 유럽 시장에서 3% 넘게 하락했고 중국인들은 이를 두고 아이스크림 5억 개를 살 수 있는 거액이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외신은 이 같은 중국의 볼매 움직임을 두고 공산당이 주도하는 애국주의가 언제든지 외국 기업을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하루도 안 돼 4억 2천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중국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몰랐고 화가 난 네티즌들은 중국에서 차를 팔아 돈 벌고 자신들을 차별하는 BMW 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BMW 팬이었던 게 부끄럽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 이런 식의 댓글이 10만 개가 달린 상황입니다. BMW 전시장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국인 여성은 현장 직원에게 항의하다 보안요원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BMW 그룹의 전 세계 판매량 가운데 약 3분의 1이 중국에서 판매됩니다. 이에 다급해진 BMW는 모터쇼 내부 온도가 비교적 높아 아이스크림 행사를 진행했고 앞서 18일과 19일 자사 앱으로 신청을 받았다며 당시 나눠준 아이스크림은 현장에 있던 자사 직원이 받았고 이들을 위해 남겨둔 일부 아이스크림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에서의 비난과 물매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현대차에 했던 만큼 BMW를 공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공개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종국에서 180만 대를 팔았던 현대차 그룹은 사드 사태 후 물매가 퍼지며 현지 업체에 밀렸고 지난해에는 38만 대를 판매하며 5분위 한 토막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중국 내 판매량이 41%나 급감한 것입니다. 연 2,300만 대가 판매되는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 점유율은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내 판매 순위는 19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단계나 내려갔습니다. 외국차 중에서는 독일 폭스바겐 10%, 과 도요타 8%, 혼다 등이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현지법인 베이징현대는 지난해 1조 원 이상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고 2018년 이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대규모 중설물 통해 중국 생산 능력이 200만 대를 넘겼었는데 그 시기에 맞춘 중국의 물매 보복은 현대차에게 치명타를 주려 했던 행동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중국 공장 가동률은 30%를 밀돌고 있습니다. 기아 중국 법인인 장수희 에다기아는 2번이나 완전 자본 잡식에 빠졌죠. 최근 현대차 중국 창저우 공장 또한 가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오는 6월 창저우 공장 가동물 멈추고 매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저우 공장은 현대차의 네 번째 중국 공장으로 연간 30만 대 제조가 가능했죠. 그런데 가동 7년 만에 판매 저조로 매각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공장 일부 설비는 베이징 1공장으로 이관됐고 협력업체들도 사업 철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전기차 제조 설비를 구축하려 했지만 절차상 문제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창저우 공장이 폐쇄되면 현대차 중국 공장은 두 곳만 남게 됩니다. 이는 도요타와 혼다 등 일본 업체는 물론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같은 유럽 브랜드들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 모두 중국 업체에 밀려 점유물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 중 하나인 폭스바겐 ID 점사의 중국 판매량은 월 1,000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기차 비중이 30%를 넘어섰으며 해외 업체 중에서는 테슬라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증권가에서는 놀라운 전망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2026년 세계 1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685만 대를 팔아 도요타와 폭스바겐에 이어 3위를 했는데 올해는 750만 대를 팔고 2026년 920만 대를 판매하며 도요타와 폭스바겐을 2, 3위로 밀어내고 현대차 그룹이 1위로 올라선다는 분석입니다. 도요타와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위기를 겪는 동안 현대차 그룹은 미국과 인도 등에서 판매량을 늘리며 선전을 애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GM 인도 공장을 인수한 뒤 하반기 개조 공사를 거쳐 2024년 가동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 능력은 올해 30만 대에서 2025년 50만 대로 늘어나게 되죠. 미국 공장 두 곳에서도 2025년부터 전기차 모델이 생산될 예정인데 미국과 인도에서만 향후 100만 대 이상 판매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불매를 하면 몰라할 줄 알았던 현대차가 세계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점에 놀라 몸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류를 몰아낸 후 오히려 세계에서 K 콘텐츠가 더 성장했듯이 자동차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5일 발표된 현대차의 1분기 실적은 중국에서도 대서특필되며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기존 전망치를 뛰어넘으며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3조 6천억 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무려 86%나 증가했습니다. 증권가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7천억 원 못 도는 실적입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인 9.5%를 달성했는데 작년 1분기 6.4%와 비교해서도 3% 이상 높아진 수치입니다. 지난해 발목을 잡았던 반도체 수급이 해소되며 차량 생산 계획의 9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쌓인 대기 물량이 빠르게 해소됐고 수익성 높은 SUV, 제네시스 등 고부가 가치 차종 종십의 믹스 개선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판매는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유럽권 역시 10% 이상이 늘어났죠. 결국 1분기 102만 대를 팔며 지난해 대비 13%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국내 19만 대, 국외 83만 대 등을 팔았죠. 평균 환율이 5.9% 오른 것도 영업이익 증가에 보탬이 됐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배당 주기를 기존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고 3년에 걸쳐 보유종인 자사주를 매년 1%씩 소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현대차우를 종십으로 주가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시장 부진에도 나타난 성과라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기차 1위 테슬라마저 따돌렸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버티기 위해 1분기 수차례 가격 인하 행사를 해 차는 많이 팔렸지만 순이익은 24%나 급감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19.2%보다 7.8%포인트나 밀렸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주가는 20% 가까이 폭락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시 최고급 세단 등의 가격을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대차 그룹의 전체 영업이익은 도요타마저 뛰어넘고 있습니다. 기아도 26일 실적을 발표했는데 2조 8천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거둬 현대차와 합산해 6조 4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 달 공개되는 도요타 영업이익 추정치가 5조 원 정도라 이를 넘어설 것이란 분석입니다. 제네시스의 누적 판매량 또한 100만 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까지 국내 63만 대와 해외 27만 대에서 누적 90만 대를 돌파했는데 오는 7월쯤 100만 대 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글로벌 누적 판매량에서 제네시스 비중은 5.4% 정도입니다. 도요타 고급 브랜드 렉서스가 지난 1989년 출범 후 32년 만에 비중 5%를 넘겼다는 점에서 제네시스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현대차는 배터리에 있어서도 탈충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북미산이라는 조건을 충족했어도 차량에 탑재된 SK온 배터리가 중국산이라는 점 때문에 미국 IRA 관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SK온 중국 공장에서 제작한 셀을 현대차 물산 공장에서 완성해 엘라베마 공장에서 최종 조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와 SK온은 미국 배터리셀 합작 공장 승인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 5개월 만의 일입니다. 두 회사는 지분 50%씩 나눠 갖고 총 5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2025년 완공 예정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 공장과는 460km 떨어져 있습니다. 전기차 공장과 접근성이 있어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죠. 그곳에서는 2025년 가동을 목표로 연간 30만 대분 배터리셀을 생산합니다. 이는 현대모비스가 배터리팩으로 제작해 미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 그룹 전기차에 전량 공급될 예정입니다. 해당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K온 성장에 발목을 잡았던 수를 문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배터리 공장 수율이 90%를 넘어야 안정권으로 보고 있는데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은 이미 90% 이상을 확보했고 SK온도 최근 80% 이상으로 올라와 정상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드가 특집을 잡았던 F150 배터리 화재도 SK몬 제품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전 중 배터리 고전압 상활에서 내부 합선이 원인으로 결론난 것입니다. 화재로 멈췄던 SK몬 조지아주 공장도 보름 만에 재가동됐죠. 화재를 핑계로 중국 CATL과 손잡으려 했던 포드를 머쓱하게 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더 큰 미래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 초격차를 위해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상용화에 도전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도 본격적인 투자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전고체 전지 상용화를 위해 향후 8년간 2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이번에 소프트웨어 사업 본부 격인 자회사 포티투닷에 1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결정했는데 해당 회사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으로 작년 8월 인수한 기업입니다. 향후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를 만들려 하는 중입니다.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 있었던 리튬 광산을 모두 사들이며 전 세계 리튬 시장을 장악해버린 중국.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이 중국을 짓밟고 세계 1위로 등극하며 떵떵거리자 중국은 리튬을 한국에 공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충격을 줄 수 있다며 겁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에는 요소수 공급을 중단시켜 대한민국 유통망을 흔들어 놓더니 이번에는 반도체보다 커진다는 2차 전지 산업을 통째로 마비시켜버리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몽골에서 초대박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미국, 몽골 연합이 바로 어제 몽골에서 파격적인 발표를 하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한국은 중국에서 리튬을 더 이상 사올 필요가 없어지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대박이 났길래 하루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된 것인지 이제는 중국이 한국에 제발 사달라고 해도 한국이 거절할 수 있는 위치를 갖게 됐는데 위기를 느낀 중국이 한국에 갑작스럽게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는데 최근 몽골에선 한류 인기에 힘입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가 커지면서 마치 한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익숙한 외관과 낯익은 제품들, 한쪽 공간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이들까지 마치 한국과도 같은 이곳은 몽골에서 70% 이상의 점유율로 관련 업계 1위에 오른 한국 편의점입니다. 몽골에 진출한 한국 편의점 매장은 이 기업과 경쟁사까지 포함해 무려 400여 개에 이릅니다. 빌궁 한국 편의점 울란바토르 지점 매니저는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에서 1,200명 가까이 손님이 오셔서 한국처럼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했고 한국 편의점을 이용하는 몽골인 고객 안호증은 항상 편리하고 좋은 상품이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합니다. 전했습니다. 한국의 이마트도 2016년부터 몽골에 진출해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며 울란바토르에서만 3호점째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은 다양한 한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계속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진남규 몽골 주재 수석부장은 저희 매장에는 일평균 12만 명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주 고객은 몽골 현지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가끔 한국에서 여행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좀 계십니다. 전했습니다. 하루에 12만 명. 믿겨지시나요? 이 밖에도 제과점과 카페 등 몽골의 다양한 업계를 사실 한국 기업이 접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한국 제품은 품질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신뢰가 밑바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몽골에서 한국이 초대박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미국, 몽골이 몽골에서 초대박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미국, 몽골 이렇게 3나라가 핵심 광물 협의체를 만든 것인데요. 3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광물 샘플 분석 협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한국, 몽골, 미국, 몽골 양자 간 추진 중인 광물 탐사 정보를 공유하면서 3국 간 공통 관심 지역을 발굴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 전 세계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광물인 리튬, 반도체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2차 전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광물 리튬을 한국, 미국, 몽골이 패권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캐네디안 디멘션에 따르면 탐사 기술과 채굴 기술이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몽골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리튬과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몽골은 한국과 미국 연합에 세금을 거의 100% 깎아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미국은 더 이상 중국에서 리튬을 수입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중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리튬을 채굴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한국과 미국은 오히려 몽골에서 리튬을 초대 규모 채굴해 다른 국가에 팔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규모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해당 외신은 리튬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히토류도 몽골에 매장되어 있다 라며 한국과 미국이 몽골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얻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인부얀 아마르사이칸 몽골 부총리는 몽골은 광물자원 분야에서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가 될 수 있다 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몽골 국립지질연구소에 따르면 몽골에는 6,140만 톤의 구리, 310만 톤의 히토류가 매장돼 있는데요. 사인부얀 부총리는 독일 같은 제조업 강국들도 몽골 광물자원에 관심이 많다면서도 한국과 미국이 몽골에는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한국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싶다고 알릴 것으로 전했습니다. 몽골이 이렇게 갑자기 세계 1위 리튬 및 히토류 매장지로 떠오르자 세계 1위 갑부이자 전기차 압도적 1위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최근 직접 몽골 총리를 만났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화요일에 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 룹장남즈레인 오연에르덴 몽골 총리와 전기차 부문의 잠재적 투자 및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몽골은 인구 수도 340만 명 수준에다가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수준입니다. 전기차 인프라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도 일론 머스크가 몽골의 초대 규모 배터리 공장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공장, 심지어 스타링크 법인까지 몽골에 세울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몽골에 얼마나 많은 리튬과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실제로 795억 원을 투자해 몽골 광산회사 몽나 지분 60%를 인수한 한국의 금양은 내년 초부터 현지에서 리튬을 채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몽나는 이미 허가받은 텅스텐 등은 연내 채굴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양은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친 현지 출장을 진행해 현지 답사를 실시했으며 10일 몽나 측과 지분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몽골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몽골은 이미 제2위 한국과도 같습니다. 이미 몽골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의 이마트에서 매일 새끼장을 봅니다. 야채부터 과일, 고기, 심지어 한국산 제품들도 엄청난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몽골인들이 장을 보기 귀찮을 때는 이렇게 이미 몽골 전역에 있는 한국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이곳에서 한국인들처럼 라면과 삼각김밥을 사 먹기도 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이렇게 한국인들처럼 편의점 앞에 앉아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라면에 김치까지 함께 먹고 있죠. 몽골 거리도 한국인지 몽골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심지어 서울의 거리라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을 그대로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곳이라 한국인이 몽골 여행을 가면 자신이 여행을 온 것인지 한국에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합니다. 몽골에 있는 아파트들도 모두 한국이 지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모두 짓다 보니 한국과 똑같이 생겼는데요. 심지어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모두 한국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몽골 국회에서는 최근 이럴 거면 차라리 몽골을 한국의 연합국가로 지정하여 세계 최고인 한국의 IT 기술과 인프라 등을 모두 그대로 가져오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몽골 정부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몽골 국민들도 한국을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 반대하는 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몽골은 한민족과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여러 역사적인 사실로 고증되어 왔습니다. 옛날에 한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시에는 1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한국에 유학을 했거나 취업을 했던 이들이 수십만 명 살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20만 명 이상이라고 보는 이도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를 너무나 잘합니다.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한국살이를 해본 이들은 한국 문화에 동화돼 한국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에 편입돼도 몽골인들은 전혀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몽골 국회의원들은 한 몽골이 국가연합을 시도, 하나의 연합국가로 변한다면 두 국가가 공히 얻을 이익이 많을 것이라며 몽골을 한국에 완전히 연합시키지 않더라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인 과거의 역사를 벤치마킹, 몽골의 일부 지역을 한국에 넘겨주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몽골이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리려 하는 것은 바로 사막화 때문입니다. 몽골의 사막화는 생각보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대다수 몽골의 국토가 황폐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당장 대변화를 만들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몽골인들이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유일하게 몽골을 대변화시켜줄 수 있는 곳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